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주는 화요일에 더 락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이긴 최고위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4일 남았어요. 야, 오늘부터 이제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이 됐는데 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TV 토론회가 이제 두 번 남았고, 지난 주일에 첫 번째 TV 토론회 경제 분야 토론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대선 후보 배우자끼리 토론 한번 하자 이런 제안을 해서 오늘 또 큰 뉴스가 됐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회적 영향력은 크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설란영 여사와 김혜경 여사 두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을 제안합니다. 예, 자, TV 토론 제안, 후보가 아니라 후보 배우자의 TV 토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는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자 김용태 위원장은 해당 당에서 의견이 있다면 추가 논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당 당에서 의견이 있다면, 야, 한때는 그 단일화 제안도 막 하시던 분이 해당 당에서 2주 안에 빨리 결혼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2주 안에 혼인 신고라도. 그러니까요. 예. 좀 당황스러운 제안 같고요. 예. 사실 그냥 그 의도를 저희가 한번 유추해 보면,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중점적으로 때렸다면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김혜경 영부인이 될 사람, 혹시 될 사람 뭐 예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 때려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정권에 관계없이 사실 뭐 역대 여러 영부인들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존재해왔기 때문에 예. 검증하겠다라는 취지라면 저는 사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검증하고 토론을 해봐야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사실 귀결돼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런데 토론을 해서 검증을 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가 있죠? 개선할 거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정하고 있는 어떤 영부인에 대한 관련 법을 보면 사실상 대통령 경호법상 영부인에 대한 보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영부인은 사인입니다. 네, 대통령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그와 결혼한 그냥 사인일 뿐인데, 그런 사람을 토론해서 검증해가지고 무엇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그래서 개혁신당이 처음 창당할 때 대통령 영부인법을 제정하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 수많은 국고와 세금들이 영부인에게 투입되고 있지만 예. 검증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영부인에 대한 어떤 지위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국회에서 통제가 가능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주장이었거든요. 이런 건전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런 경쟁 내지는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영부인 될 사람들 혹은 배우자들끼리 모아놔가지고 토론하자, 검증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정치적 분풀이라고밖에 좀 해석되지 않습니다. 조갑재 대표님, 영부인 토론 요새 후보자. 예. 요새 민주당이 잘 나가고 국민의힘이 좀 몰리니까 예. 일종의 뉴스거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슈와. 그다음에 응하지 않을 거는 뻔히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뻔히 성사 안 될 걸 알면서도 발표를 하는 것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이 자백 비슷한 건데, 이와 비슷한 게 지금 하와이로 무슨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하와이 특사단 홍준표 세상에 전 지사를 지금 설득한다는 걸 뉴스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 뉴스, 오늘 나온 뉴스까지 합치면은 이제 코미디 수준이고,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대선을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만 줄 따름이고, 다만 하나 좀 민망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가 좀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부인들끼리 선거판으로 불러들이지는 않았잖아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외국에서도 그런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아까 이준석 후보가 말을 잘했대요. 내 앞에 있었으면 혼내겠다고 했던데. 그 다른 당 위원장을 혼내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또 다른 반응을 부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두 분이 또 친하니까 뭐 그렇긴 한데, 한동훈 또 전 대표가 요 말을 듣고 또 이제 바로 또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비판을 했습니다. 구태와 꼰대 짓은 나이와 무관하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공당의 후보가 다른 공당의 비대위원장
당대표잖아요,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혼냈을 거야. 이렇게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이건 이긴 최고가. 혼날만 하니까 혼내겠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 그래도 혼낸다 이거는. 혼낸다는 말이 나이가 많은 손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그런 행위적 느낌이 그거야말로 있으니까. 말을 어떻게 제재하는 엄숙주의에 불과하다고 좀 보고요. 네. 혼내겠다라는 비판은 정치적 수사로서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실 표를 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추가 토론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대통령이 될 사람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황당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예. 혼내지 박수 쳐줍니까? 당연히 혼날만 하다. 혼날만 하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속 시원한 말을 했다고 좀 보고요. 아니 적반하장도 사실 좀 유분수인 게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죠. 이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규책 사유가 있는 정확하게 있는 정당에서 후보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혼낼 만한 일인데 어디서 누구한테 지적을 하느냐. 당장 구로구청장 선거에서도 백지신탁 포기해가지고 후보 안 됐잖아요. 그럼 구로구청장 선거의 기준과 조기 대선의 기준이 왜 다른가.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자당의 어떤 의원들 그리고 규책 사유가 있다라는 그 바른 말을 못하고 당 밖에 이준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자격지심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이룩했었던 것을 한동훈 대표는 이루지 못했거든요. 예. 경선 필패, 총선 필패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예. 본인이 우러러보는 우상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하한다고 해서 본인까지 그렇게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갑재 대표님은 또 재밌게 들으신 것 같아서 한동훈 대표와 또 이준석 후보와의 그 말을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오늘 거리 유세 처음 시작했는데 바로 또 이슈가 많이 돼서 꼰대짓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50대 한동훈 40대 이준석 예. 두 사람이 앞으로 예. 보수를 이끌어갈 뉴 리더인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뭐 토론도 괜찮다. 앞으로 좀 예. 앞으로 예. 자, 그럼 일단 지난 주일에 있었던 토론 얘기를 좀 살짝 해보면 경제 분야였습니다. 경제 분야. 예. 또 우리 조 대표님은 이준석 후보 제일 잘했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매일 경쟁관 거기서 AI에 물었더니 예. 잘한 순서 랭킹이 이준석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어허. 권영국, 김문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 난 그 순위가 예. 상당히 정확하다고 봅니다. 아. 이준석 후보가 들어가서 토론의 격을 높였어요. 상당히 이준석 후보가 과학 기술로 무장을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접근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로 이재명 후보의 거창한 공약을 흔들었는데 예. 그 흔드는 게 아주 자그마한 것 가지고 흔들었어요. 예컨대 해남에 짓겠다고 한 AI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전력을 풍력 발전에 의존한다. 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딱 집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걸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깔끔하게 정리한 걸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답변하는 걸 보니까 탈원전 정책을 상당히 좀 변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재생에너지가 하나의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원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재명 후보의 거대 담론을 미시적인 걸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약화시킨 걸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긴 적은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연히 제일 잘했다고 평가. 국민의힘 출신은 김문수 후보가 잘했다고 할 것이고 저는 이준석 후보가 잘했다고 할 것인데 좀 색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 권영국 후보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첫 번에 바로 이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회를 받아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지 못하는 진보 표심을 권영국 후보가 가져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저와 생각은 다르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예.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조금 명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걸 보고 아마도 민주당 전통 어떤 진보층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갈증을 권영국 후보가 어느 정도 해소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3당으로서 그런 분들이 신념과 이념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에 있어서 좀 반가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전 세 가지를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이재명 상대는 이준석이구나.
결국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책적 어떤 미비함, 부족함들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고 또 말을 버벅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이준석 후보 상대가 되는구나, 상대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김문수 후보는 되게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들었어요. 이게 이제 다른 당이어서가 아니라 예. 이재명 후보 내지는 다른 당 후보와 공방 자체가 안 됩니다. 정책적으로 주도하거나 뭔가 착한 문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점잖은 착한 문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사적인 문수. 경선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아. 왔다면 그게 아마 최대 출력치인 것 같은데 아. 김문수 후보로서는 전투력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를 아마 많은 유권자들이 알게 됐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이번에 이제 결집한 선거, 그러니까 결집한 층과 이 투표 동기가 없는 사람들의 어떤 상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의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사실 투표하고 싶지 않을 텐데 이준석 후보의 토론을 보면서 투표 동인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 저걸 보면서 이준석 후보는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저는 사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보수의 유튜버들이 일제히 안 되겠네요. 이준석 찍어야 되겠네요라는 말과 콘텐츠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준석 후보가 마구 싫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제 와서 김문수 후보는 안 되겠네요. 이재명 후보를 앞지를 수 있는 후보가 이준석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젊은 층과 보수층과 중장년층의 어떤 미디어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마 보수 유권자들의 어떤 투표의 동인이 어떤 회복된다라는 것이 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쯤 여론조사가 나와봐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의외로 저 주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선방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그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고.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니까 지금 하는 발언이 어떤 속박감이 있거든요. 정책적 함의가 특히 있을 수 외교 있고. 분야에 아하. 대해서 이야기를 잘못하면은 그게 예. 그렇죠. 나중에 대통령 된 다음에 어렵게 된다는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말을 아주 조심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결정적 실수를 안 했어요. 실점을 안 한 거라. 예. 실점 안 하면 되거든요. 지금 1등 가는 사람은.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언어의 천재라는 걸 보여주었어요. 호텔 경제학. 그거 유명해졌잖아요. 호텔 경제론. 예. 그 호텔 경제론을 또 무한 동력론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두 가지 말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만 문제 있잖아요. 그죠? 네. 대만 문제에 중국과 대해서도 대만. 예. 이재명 후보가 뭐 중국과 대만에 같이 우호적으로 대하면 좋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딱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남북한 싸울 때 중립 위치 취해도 되느냐 이렇게 딱 몰았을 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말을 잘했어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의견 표명을 할 수 없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잖아요. 또. 예. 그 순간은. 예. 그래서 저는 그날 이 토론이 상당히 그 내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준석 후보가 등장함으로써 일종의 그 뭡니까 페이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다음 토론이 상당히 기대가 돼요. 2차 토론은 이제 사회 분야 토론이 아마 될 것 같은데. 금요일. 이게 원래 경제 토론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려운데 이렇게 인기가 시청률이 높았다는 거는 네, 첫 번째였으니까 또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 이준석 후보의 공입니다. 나 이준석 후보 너무 이준석 후보 띄워주는 것 같은데. 이미 많이 띄워주셨기 그런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호감은 이런 거더라고. 아주 신사적으로 한다. 신사적으로 한다. 또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자세가 좋다. 이렇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 권영국 그 후보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날카롭게 비판을 하니까 약간 초반에 김문수 후보가 좀 당황하는 모습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권영국 후보가 아주 명징하게 사실 어떤 후보인지는 배경 정보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좀 출신. 방심을 한 것 같고 예. 김문수 후보는 방송 나오기 전에 이재명 후보를 정확하게 이제 공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 권영국 후보 측에서 저렇게 공격하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준석 김문수 두 분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처럼 협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도가 그러니까 되죠.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른바 젊은 사람들 표현은 딜이 안 들어가니까 토스를 해주고 그 토스를 받아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도 그려졌죠. 그 대신 이준석 후보에게는 질문을 별로 안 하죠. 예. 다른 한 5분 정도 화면에 안 잡혔을 때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 이재명 후보가 예.
이공계 출신의 이제 후보이다 보니까 문화적 어떤 기조라는 정보 이런 것들이 좀 약할 것 같아서 문화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뭐 바우처 얘기도 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질문해봐야 나에게 실점이 올 수 있으니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대응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본인에게 질문 안 한다는 걸 또 알았어요. 나한테 질문 안 하시고 있네요라고 또 되묻기도 했었는데 2차 토론 사회 분야 할 때는 좀 뭔가 더 핫할 수 있겠다. 다른 전략으로 아마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또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연습이라기보다는 오늘 또 예고를 하나 했죠. 어떤 예고였어요? 사회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의 꿈이라고 하는 그 공공의료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제가 물어보겠다. 연습 문제를 드린 겁니다. 출제 예상 문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또 그 예상 문제를 물어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내일 개혁신당 후보 지도부가 성남의료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서 어떤 일 하시려고? 아니, 성남의료원이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 시민조례로서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그 최대 치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시장 당시에 이제 만들었던 병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병원이 500병상 중에 100병상밖에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거의 파리만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은 600명, 700명이래요. 매년 5, 600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공병원이고 민간병원이 아니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그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이 시민들의 세금이라는 게 한정적이거든요. 내일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공공의료, 특히 그러니까 성남시립의료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체 적자의 이유는 무엇인지를 좀 낱낱이 국민들께 알리려고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윤석열 계엄 사태의 한 원인이 의료 대란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의정 갈등. 그런데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게 응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일으킨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정권이 공공의료 중심으로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성공한 의료의 성격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걸 나는 여기서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결론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2,000명 늘리겠다고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해놓고 의료대란으로 가서 1년 지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올해 전문의 배출이 한 2,500명이 줄었다고요. 일반의 배출이 2,500명이 줄었다고요. 약 2,500명. 합쳐서 5,000명이 줄었습니다. 2,000명 늘리려고 하다가 5,000명이 줄고 건강보험에서 한 3조 정도 땡겼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사실 횡령이라고 이거. 그다음에 초과 사망자가 수천 명이라는 지금 추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안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세게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할 경우에 어떤 정책을 펼지를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죠. 토론에서 이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의사 증원에 대한 문제 앞으로 집권하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의료 직역 간의 어떤 갈등을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토론도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